신흥 공업도시인 영성시는 수십 개의 대규모 공장과 기업이 밀집한 곳이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안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번화한 공업단지의 불빛 뒤에는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어두운 구석소리 없는 비극이 존재했다. 이야기는 총성이나 핏자국이 아닌 도경찰청 형사과범죄 신고함으로 배달된 한 통의 익명 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편지는 몹시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어 작성자가 엄청난 심적 갈등을 겪었음을 짐작케 했다. 그 내용은 즉시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편지의 작성자는 자신을 영성시 중심가에 위치한 꽤 크고 유명한 개인 병원인 미나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라고 소개했다. 편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했다. 박선주 원장이 운영하는 미나 산부인과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불법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도살장이며 특히 실수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 후기 낙태를 전문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작성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고 이 범죄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평판 좋은 의료기관을 겨냥한 심각한 내용의 익명 편지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편지에 묘사된 병원의 운영 방식, 가격, 그리고 보안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사건은 즉시 지휘부에 보고되었고 신중함과 내사 능력으로 유명한 김민준 경정이 직접 지휘하는 비밀 수사팀이 꾸려졌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성격을 띤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정은 첫 수사팀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의 용의자는 전문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은 명예와 직장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절대 고발하지 못할 약한 여성들일 겁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고 첫 번째 단계는 익명의 편지에 담긴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정면 공격 대신 비밀 정찰 활동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나 산부인과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감시조가 편성되었다. 행상인과 오토바이 택배기사로 위장한 형사들이 병원 주변 곳곳에 배치되었다. 초반에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이 병원은 매우 이상한 운영 패턴을 보였다. 낮에는 환자가 드문 편이었고 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임산부나 일반적인 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특히 주말 이틀 동안에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인근 3개의 대규모 공단 유니폼을 입은 아주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둘씩 짝을 지어와서 한 명은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발 편지에 묘사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형사를 위장 잠입시켜 병원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젊고 총명하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임신 5개월 차의 이수진 경위가 이 임무에 선택되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절망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미영이라는 여성 노동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날 이수진 경위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피곤하고 창백해 보이도록 분장하고 남자친구 역할의 다른 형사와 함께 미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 내부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전문적이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인자하고 지적인 인상의 박선주 원장이 직접 진료했다. 실수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듣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이미 많이 자랐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박 원장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만류도 보이지 않았다. 학생의 경우는 좀 크긴 하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은 평소보다 비쌀 거야. 300만 원 흥정은 안 돼. 선불이고 신분증은 필요 없어.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로 해줄게. 동의하면 이번 주말에 다시 와. 불법 낙태 수술 한 번에 300만 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많은 어린 소녀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박 원장의 말은 이 병원의 불법 낙태 시술 행위를 확인시켜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수진 경위는 대화 전체를 녹음한 후 돈을 빌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나섰다. 임무는 성공했다. 수사팀은 이제 이 병원 전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찰 단계를 막 끝내려던 순간
외부 감시조로부터 매우 기이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그 상황은 김민준 경정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공격 계획을 잠시 중단시키게 했다. 감시조의 보고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밤 자정 무렵 병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 로고 없는 작은 냉동 탑차 한 대가 조용히 뒷문에 와서 멈춘다는 것이었다. 병원 안에서는 박 원장과 한 남성 직원이 직접 냉장 보관에 사용되는 흰색 의료용 스티로폼 상자 몇 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나와 운전사에게 건넸다. 거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이 트럭은 누구의 것이며 그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주고받아야 하는가? 의료 폐기물 아니었다. 병원의 의료 폐기물은 허가받은 환경업체가 정기적으로 낮에 수거해 갔다. 냉동 탑차의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형사들은 그 차량이 한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북쪽 국경을 통해 물품을 밀수하는 활동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곳이었다. 산부인과, 밀수 조직, 그리고 한밤중에 거래되는 의문의 스티로폼 상자. 이 요소들이 한데 모이자 끔찍한 가설이 그려졌다. 김민준 경정은 단순한 불법 낙태 사건으로만 종결하면 저 스티로폼 상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사를 계속한다. 그가 명령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저 트럭이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그물을 던진다.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 김민준 경정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양동 작전으로 그물을 던질 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불법 낙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밀수 조직에 속한 냉동 탑차의 등장은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어떤 작은 실수라도 어둠 속에 숨은 주범들을 놓치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팀은 김민준 경정이 직접 지휘하며 미나 산부인과 전체를 급습 압수수색하고 박선주 원장과 모든 관련 직원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팀은 경험 많은 부팀장이 맡아 냉동 탑차가 물건을 받은 직후부터 추적하여 차단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차단 지점은 병원에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 구간으로 정해졌다. 두 팀의 행동 시간은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밤 영성시에 어둠이 내리자 법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택배기사 행상인으로 위장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병원 주변 모든 위치에 잠복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밤 11시 30분 정각 익숙한 로고 없는 냉동 탑차가 다가와 병원 뒷문에 멈췄다. 비밀 감시조가 지휘본부에 보고했다. 몇 분 후 병원 뒷문이 열렸다. 박 원장과 그녀의 직원인 건장한 남자가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된 흰색 의료용 스티로폼 상자 3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나왔다. 상자들은 재빨리 냉동 탑차의 짐칸에 실렸다. 짧은 대화와 돈 봉투가 오간 후 트럭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추적조 행동 개시 김경정이 무전으로 명령했다. 즉시 경찰 로고가 없는 몇 대의 형사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트럭을 뒤따랐다. 소리 없는 추격이 시작되었다. 급습존의 명령을 기다려라. 김경정과 그의 팀원들은 끈기 있게 기다렸다. 트럭의 운전사가 병원의 역으로 연락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5분 후 추적조가 트럭이 국도에 진입했다고 보고하자 김경정은 때가 왔음을 알았다. 모든 팀 동시에 공격 개시 주변 골목에서 수십 명의 형사와 경찰 기동대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병원 전체를 포위했다. 정문과 후문은 거의 동시에 부서졌다. 경찰 병력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박 원장과 그녀의 직원 4명은 그때 뒤쪽 구역에서 불법 수술 후에 전장을 정리하고 있다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들은 어떤 반응도 할 틈이 없었다. 박 원장은 경찰 병력을 보자 얼굴에 잠시 스쳐가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내 냉정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다른 4명의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다. 5명의 용의자는 신속하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한편 그곳에서 약 50km 떨어진 국도 위에서는 트럭을 추적하던 팀도 행동 명령을 받았다. 차량 통행이 뜸한 한적한 도로 구간에서 특수 차량 2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추월하며 트럭을 갓길로 몰아붙였다. 동시에 뒤따르던 다른 차량도 바싹부터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포위하고
운전자를 제압하여 체포했다. 점상궂은 인상의 운전자는 밀수 조직의 감시 목록에 있던 인물이었다. 냉동 탑차, 짐칸에 대한 수색은 경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검찰 관계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즉시 진행되었다. 형사들이 짐칸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스티로폼 상자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갑을 낀 한 수사관이 칼로 첫 번째 상자의 테이프를 자르고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강인한 형사들조차도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드라이아이스 주머니 사이에 수십 개의 진공 포장된 비닐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봉지 안에는 아직 아주 작은 형체가 완전히 갖춰진, 아마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태아가 들어있었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작은 생명들은 마치 슈퍼마켓의 고깃덩어리처럼 포장되어 냉장 보관된 상품으로 변해 있었다. 나머지 2 상자에도 비슷한 것들이 가득했다. 현장에서 온 소식과 사진은 미나산 부인과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김민준 경정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법의학팀에게 병원의 지하실과 냉동창고를 포함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2 번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 의료용품이 담긴 수많은 종이 상자로 위장된 대형 산업용 냉동고 안에서였다. 수색팀은 더 많은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안에 든 것들은 훨씬 더 컸다. 그것은 거의 완전히 발육이 끝난 7개월 이상의 태아들이었다.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생명들이었다. 그들은 사산된 채로 냉동되어 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가장 끔찍한 수준으로 명백해졌다. 미나 산부인과는 단순한 불법 낙태 시술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장이자 진정한 인간 도살장이었다. 박선주 원장은 단순히 의료 윤리를 위반한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의 시신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악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시신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팔았던 것일까? 취조실에서 김민준 경정과 마주한 박선주 원장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 없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 경정이 책상 위에 2 종류의 사진첩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는 트럭에서 발견된 작은 태아들을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병원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더 큰 태아들을 찍은 것이었다. 이 여자의 평정심은 마침내 약간의 동요를 보였다. 박 원장, 김경정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팔았는지 말하시오. 도경찰청 취조실에서 김민준 경정과 마주한 박선주 원장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 없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경정이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되고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태아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 여자의 평정심은 마침내 약간의 동요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 제국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술은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냉혈한 사업가의 변명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절망과 돈 많은 자들의 병적인 미신 위에 세워진 모델이었다. 그녀는 불법 낙태 시술을 조직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수요가 너무나도 컸다고 말했다. 집을 떠나온 수만 명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 애정과 생식, 건강 지식이 부족한 그들 때문에 이 시장은 매우 비옥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병원은 실수를 저지른 소녀들이 조용히 뒷수습을 하고 싶을 때 찾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나는 단지 사회의 수요에 부응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른 불법 시술소를 찾아갔을 겁니다. 적어도 내 곳에서는 의료적인 안전은 보장받았죠. 그것은 뻔뻔한 궤변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스티로폼 상자와 거래된 태아 시신에 대해 묻자 악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처음에는 낙태 후 태아를 일반 의료 폐기물처럼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업계의 인맥을 통해 바로 이 폐기물이 낙태 시술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을 2개의 다른 시장에 2가지 끔찍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이자
진정한 도살장으로 바꾸었다. 첫 번째 시장은 박 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는 미신과 병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암흑세계였다. 주요 상품은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태아였다. 이 종류는 대기업 총수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선호합니다. 박 원장은 마치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사원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진술했다. 그들은 약으로 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적을 만들거나 쿠만통을 키우기 위해 사갑니다. 취조실 전체가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다. 쿠만통 태국에서 유래한 흑마술의 일종으로 오랫동안 사교적인 영성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태아의 시신에 주술을 걸어 영아 귀신으로 만들면 그 아이의 영혼을 조종하여 사업 번창 승진, 심지어 경쟁자를 해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박 원장이 진술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몇몇 용한 주술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유층 고객을 찾아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들은 제게 요구사항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부모의 생년월일이 풍수지리에 맞는지 같은 것들이죠. 저는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적합한 낙태 사례를 고릅니다. 태아를 꺼낸 후 진공 포장하여 특수 보존용액에 담근 다음 의료용 스티로폼 상자에 넣습니다. 당신들이 잡은 그 냉동 탑차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술사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정기 운송수단입니다. 박 원장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 범죄 네트워크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의 절망이 부유하고 비인간적인 자들의 미신을 위한 재료가 되는 병적인 생태계를 드러냈다. 그 후 그녀는 두 번째 시장, 즉 수출 시장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이 시장의 상품은 그녀가 모은 7개월 이상의 사산된 태아들이었다. 이 종류는 중국으로 팔려나갑니다. 박 원장이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약재로 쓰이거나 일부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양태라는 고급 보양제로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국경 너머에는 태아의 신체 부위, 특히 태반과 줄기세포가 회춘과 정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신비의 명약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 대한 암시장은 엄청나게 컸고 이윤도 매우 높았다. 냉동 탑차 운전사 역시 이 밀수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는 더 큰 조직에 속해 있었다. 제 임무는 물건을 공급하고 포장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몇 달에 한 번 수량이 충분히 모이면 그들이 사람을 보내 가져갑니다. 운송부터 국경 넘어 거래까지 나머지 일은 모두 그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박선주의 자백은 매우 정교하고 잔인하게 운영되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했다. 그녀의 범죄는 법률 위반, 의료 윤리 위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고한 생명들을 상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첫 취조가 끝난 후 김민준 경정은 지휘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사건이 매우 복잡한 차원으로 격상되었음을 알았다. 박선주를 체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에는 미나 산부인과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적혀있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제 박선주라는 이름에서 수십 개의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었다. 한 가지는 풍도사라는 신비로운 주술사가 이끄는 쿠만통 부적 거래 조직과 그 고객인 수많은 재벌들로 이어졌다. 다른 한 가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주범들이 있는 국제 밀수 조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우두머리 악마를 잡았다. 그가 방에 있던 수사팀원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속을은 아직 남아있고 다른 악마들은 여전히 법망 밖에서 활보하고 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임무는 이제 그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다. 새로운 명령이 신속하게 하달되었다. 1팀은 박 원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쿠만통 조직을 수사하고 검거 계획을 세우며 주범인 풍도사를 목표로 삼았다. 이 팀은 경찰청 형사국 및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운전사와 그 배후 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으로의 태아 시신 밀수 조직 전체를 재구성하고 추적하여 검거하기로 했다. 3팀은 미나 산부인과 직원들을 계속 신문하여 각자의 역할과 범죄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미나 산부인과 급습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의 가장 병적인 어두운 구석을 향한 더 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선주 원장의 자백은 범죄의 암흑세계를 드러냈다. 탐욕 미신,
그리고 무한한 잔인함으로 운영되는 태아 시신거래 네트워크였다. 김민준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이제 단일 병원이 아닌 두 개의 매우 위험한 조직 범죄단과 맞서게 되었다. 여러 정예부대의 협력하에 두 개의 전선에서 총공세가 펼쳐졌다. 첫 번째 전선은 쿠만통 주수를 위해 태아를 거래하는 조직과의 싸움이었다. 박 원장의 진술과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중간 연결고리이자 주범을 신속하게 특정했다. 그는 풍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로 서울 중심가에서 활동하며 미신에 빠진 부유층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용한 주술사였다. 그물을 치는 계획이 세워졌다. 형사들은 신흥사업가로 위장하여 재물운을 빌기 위해 가장 강력한 영아 귀신을 모시고 싶다며 풍도사를 찾아갔다. 며칠간의 접근과 신뢰 구축 끝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풍도사가 막 넘겨받은 태아 시신에 영혼을 불어넣는 기괴한 의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 순간 경찰 병력이 들이닥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풍도사의 자백과 상세한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들을 통해 기업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 등 수많은 고객들이 차례로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내의 쿠만통 조직은 기본적으로 와해되었다. 두 번째 전선 국경을 넘어 태아 시신을 밀수하는 조직과의 전쟁은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청, 형사국 및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수사팀은 냉동 탑차의 전체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다. 그들은 바로 항구로 가지 않고 국경 근처 외딴 지역에 위치한 한 창고로 이동했다. 이곳은 박 원장의 병원에서 온 끔찍한 상품을 포함한 각종 밀수품들이 분산되어 작은 배로 옮겨지기 전에 집결하는 중간 기착지였다. 이 창고에 대한 기습작전이 실행되었다. 밀수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되었다. 이 비인간적인 범죄와의 전쟁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몇 달 후 지방법원은 국내외 언론에 큰 관심을 끈 특별 재판을 열었다. 박선주 원장과 그녀의 직원 4명 그리고 두 범죄 조직의 주범들이 피고인석에 섰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피고인들의 자백 발견된 태아 시신들, 녹음 파일, 메시지, 거래 장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모든 도덕적, 문화적, 인간적 가치에 반하는 특별히 중대한 성격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을 도살장이자 태아 시신 생산 및 판매 공장으로 만든 주범 박선주 원장은 인체 조직 불법 매매죄 등 여러 죄목으로 가장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병원 직원들, 주술사, 밀수범 등 다른 공범들도 모두 무기징역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사건이 남긴 충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의 무서운 어두운 구석을 드러냈다. 실수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의 절망이 한 의사의 탐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돈 많은 자들의 맹목적인 미신이 상상조차 알 수 없는 상품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김민준 경정은 조용히 사람을 보내 용감하게 첫 익명 편지를 썼던 간호사의 행방을 찾았다. 그들은 그녀가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작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당신의 용기가 저희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했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성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끝없는 탐욕약자의 절망 그리고 맹목적인 미신이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는 의료 윤리가 돈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악마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얼마나 희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인간의 몸마저 상품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양심과 용기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다.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아무리 정교하고 잔인한 범죄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빗속으로 끌려나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들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